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해에 독일은 패배 직전에 절박한 조치를 취했다. 어린이들을 전선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독일 군대가 대패하고 경험 많은 병사들을 대체할 수 없게 되자 나치들은 히틀러 청소년단에 눈을 돌렸다. 이 젊은이들은 겨우 10대에 불과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나치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인 광신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러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선전으로 얼룩져 있었고 운명지어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전쟁이 패배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도록 훈련받은 이 아이들은 죽기 위해 보내졌다. 황폐한 도시와 잃어버린 전장에서 수천 명이 전사했지만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단순한 졸로 만든 전쟁 기계의 희생자로서였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한 나라를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불길한 것은 이 무의미한 비극의 진정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굶주림, 분노, 그리고 세뇌, 잃어버린 제3제국의 청년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붕괴는 단순히 경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방향을 잃은 상태로 내몰았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가한 굴욕적인 제재는 산업을 해체하고 군대를 약화시켰으며 국민을 끝없는 위기로 빠뜨렸다. 젊은이들은 절망 속에서 성장했고 기회도 안정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며 목적과 적,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는 체제의 선전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 되었다. 1923년 독일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경제 위기 중 하나를 경험했다. 초인플레이션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몇 마르크에 불과했던 빵 한 덩이가 100만 마르크로 치솟았다. 화폐는 가치가 없어서 난로를 피우거나 벽지를 만드는 데 사용될 정도였다. 하루에 2번 임금을 받아도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살 수 없었다. 중산층이었던 가족들마저 극심한 빈곤에 빠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소지품을 팔아야 했다.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곳곳에서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굶주림만이 이들을 덮친 것은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독일 국민의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독일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고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한때 위대함의 상징이었던 군대는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거리 곳곳에서 분노가 커져갔다. 국민들은 굴욕감을 느꼈고 배신당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른 현실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이 상실감은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나치즘은 단순하고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다. 의심이나 토론의 여지는 없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정책 실패나 패전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부패한 정치인, 외국인, 공산주의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독일의 고통을 초래한 원흉이라고 가르쳤다.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던 세상에서 이러한 설명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확신을 청년들에게 제공했다. 나치즘은 경제적 절망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의 열쇠라는 점을 간파했다. 모든 기회가 사라진 나라에서 히틀러의 연설은 위대함과 힘을 약속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영광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무것도 가져본 적 없는 세대에게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다. 하지만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념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뿌리를 내려야 했다. 학교에서부터 가정까지 선전은 일상에 녹아들었다. 독일은 패배한 국가가 아니라 음모의 희생자라고 가르쳤다. 전쟁은 실패가 아니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주입했다. 교육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세뇌의 도구가 되었다. 나치즘은 단순히 적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의, 다의를 부여했다. 조직과 정체성, 그리고 목적을 제시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베를린의 거리에서, 문 닫힌 라인란트의 공장에서, 황폐해진 바이에른의 농촌에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겠다는 약속은 무시할 수 없는 울림을 주었다. 나이도 경험도 중요하지 않았다. 독일인이라면 임무가 주어졌다. 1920년대 경제 위기와 국가적 굴욕은 한 세대 전체를 급진화시키는 완벽한 토양이 되었다.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광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고통을 분노로 바꿔주는 이념에 의해 이용당했다. 그리고 체제가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이미 의심 없이 복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가의 형성, 히틀러 청소년단의 창설, 1922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SDAP 이 설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역사상 가장 악랄한 조직 중 하나가 형성되고 있었다. 청소년 연맹이 태어났습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단순히 젊은이들을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치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할 세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운동이 아니라 확장하는 정권의 미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설계된 계산된 선전 기계였습니다. 그 조직의 시작 단계에서 아돌프 히틀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전파한 원칙들과 빠르게 일치하게 되었고 독일 청소년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려진 대로 청소년 연맹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3제국의 미래 군인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부터 이 조직은 14세에서 18세 사이의 남성, 특히 나치가 주장한 엄격한 인종 프로필에 맞는 젊은 아리아인들을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전쟁은 먼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SA, 돌격대. 주요 나치 중운사 조직은 새로운 전투원의 지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권은 독일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들에게 증오의 이념, 절대 복종, 그리고 조국을 위한 희생을 주입했습니다. 이 세뇌 과정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히틀러 청소년단은 단순히 젊은이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투 기계이자 복종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이질적이고 심지어 비인간적인 존재로 여기고 희생을 애국적인 미덕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은 지도자와 나치당에 대한 충성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처럼 설계되었습니다. 순수하고 강력한 독일의 비전은 젊은이들의 완전한 헌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인간적 대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체계에 휘말려 들어갔다. 처음부터 리그의 구조는 엄격한 규율과 군사화된 초점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무기 사용, 군사 전술, 그리고 인종적 가치에 대해 훈련받았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치 지도자들은 의심 없이 그들의 임무를 의심하지 않고 복종할 세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려움과 심리적 통제의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복종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고 대의에 대한 배신은 사회적 소외나 심지어 죽음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히틀러 청소년단은 제3제국의 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전쟁의 정의나 도덕성에 관계없이 그 대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 군대를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이데올로기의 도구였으며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작은 지역 조직으로 시작된 그 교육은 결국 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승리의 희망이 없던 시기에 수천 명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고 여전히 희생할 젊은 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확장, 다른 청소년 단체들의 성장과 흡수, 히틀러 유겐트가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함에 따라 나치 정권은 그들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고 독일 사회의 어떤 구석도 이념적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기본적인 자회사가 새 세대의 포용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히틀러 청소년단의 독일 청소년부와 여성 부문을 겨냥한 독일 소녀연맹입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나치당은 모집 기반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에 대한 권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체의 독립성을 박탈하여 엄격한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숫자의 증가가 일어난 것은 리그의 초기 몇 년 동안으로
그때 리그의 회원 수는 겨우 12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의 급속한 권력 상승은 곧 이 숫자를 곱절로 늘렸다. 1920년대 내내 führer의 카리스마가 100만 명을 사로잡으면서 히틀러 청소년단의 회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32년까지 나치당이 정부를 공식적으로 장악하기 불과 몇 달 전 18천 명의 젊은이들이 나치에 대의해 헌신하며 그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의 진정한 규모는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후에야 드러났다. 단 1년 만에 회원수가 23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선전의 힘과 청소년을 지속의 주요 도구로 사용한 정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엄청난 증가는 이념적 열정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 청소년 단체들의 강제 흡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그룹들은 많은 경우 강제로 해체되거나 히틀러 청소년단의 깃발 아래 흡수되어 잠재적인 저항을 제거하고 독일 전역에서 유일한 청소년 기관으로 운동을 통합했습니다. 그때쯤 히틀러 청소년단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치 이데올로기의 가시적인 얼굴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정규 군사구조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어 돌격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어린 시절부터 제3제국의 우월성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군인으로 성장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인간의 희생을 무시하고서 말이죠. 첫 번째 희생자와 선전, 증오의 도구로서의 청춘의 희생. 히틀러 청소년단이 처음으로 부상하던 초기 몇 년 동안 이 그룹에 가입한 많은 젊은이들은 애국심과 잘못된 정보가 뒤섞인 상태로 가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지애의 약속에 이끌렸고 다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주입된 강한 민족주의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무장 충돌이 일어나기 전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위험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이들 회원들이 맞이할 암울한 운명을 분명히 한 첫 번째 사건 중 하나는 1932년 1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될 선거 몇 달 전, 이제 훨씬 더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히틀러 청소년 단원들이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해 거리로 침투했다. 나치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증오와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면서 다른 정치 집단, 특히 공산주의자들과의 충돌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독일의 이러한 거리 충돌 중 하나에서 15세의 어린 소년 허버트 노르카스는 정권을 지지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다 치명적인 칼에 찔렸다. 이해하지도 못한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젊은이들 사이의 폭력이 이미 그 인명피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의 결과를 상기시켜야 했던 것이 빠르게 선전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노르카스의 죽음을 젊은 광신주의의 위험에 대한 반성으로 삼기보다는 나치 정권은 그것을 이용해 그를 순교자로 만들었다. 당의 선전은 그를 독일 청년의 순수함과 희생의 상징으로 빠르게 부각시켰다. 이념적 대립에서 잃어버린 생명들을 반성하는 대신 그의 죽음을 영웅적이고 필수적인 행위로 미화하는 서사가 만들어졌다. 헤르베르트 노르카스는 히틀러 청소년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롤모델, 즉 추락한 영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순교는 단순한 상징적 인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중하게 설계된 전략이었다. 영화는 그의 희생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필독서와 소설은 그의 모습을 제3제국이 필요로 하는 젊은이의 전형으로 이상화했습니다. 학교, 거리, 광장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개명되어 그의 이미지가 한 세대 전체의 집단 기억 속에 살아있도록 했다. 이 조작은 공산주의자들과 정권의 적으로 간주되는 다른 집단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데 그치지 않고 희생을 영광이자 의무로 여기도록 선동된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통제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노르카스의 죽음은 독일 청소년 조작의 전환점을 의미했다. 폭력은 비극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축하받고 착취되어 나치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부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젊은 광신주의는 애국적 충성의 본질로 묘사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모든 형태의 반대에 대한 증오는 정권의 기본 기둥 중 하나가 되었다. 가입 요건과 압박, 두려움과 복종의 제국, 모든 독일 소년, 소녀들이 나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히틀러 청소년단에 가입하라는 압박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많은 이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치당은 청소년이 제3제국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비옥한 토대라는 것을 이해했고, 따라서 강제적인 동조를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료들과 주변 어른들 모두에게 배척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조직에 속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공개적으로 조롱당했으며, 이는 그들을 공공의 이익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 찍는 굴욕적인 대우였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교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고문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주류에서 밀어내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히틀러 청소년단에 속하지 않는 대가는 괴롭힘이나 사회적 굴욕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는 훨씬 더 심각했다. 비소속 청소년들은 졸업장을 박탈당하여 교육 기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학이나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는 그들을 전망 없는 미래로 내몰았습니다. 노동시장도 그들에게 닫혀 있었다. 많은 고용주들은 정권이나 그들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압박을 받아 히틀러 청소년단과 관련이 없는 견습생이나 젊은 노동자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거부한 사람들은 사회적 및 직업적 고립으로 내몰렸고, 독일 사회에서 순응하거나 소외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자녀를 등록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족들에게는 박해가 더욱 심했다.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부모들은 당국에 의해 조사받고 반체제적이거나 반독일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경찰과 게슈타포의 개입은 흔했고, 가족들이 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체포되거나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이든 가족적이든 반대에 대한 관용은 없었고, 나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억압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에 대한 이념적 통제는 학업과 노동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나치당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려고 했다. 그들은 인종차별과 아리안 우월성의 개념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히틀러 유겐트의 회원들은 유대인, 슬라브인, 아시아인을 국가의 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모든 면에서 열등하며 제거되거나 정복당할 자격이 있는 존재로 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 증오의 이데올로기는 교실에서부터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했습니다. 정권은 또한 그들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종교를 근절하려고 노력했다. 청소년에 대한 통제는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기도 했다. 성경 공부 수업은 해체되고 나치 세뇌 과정으로 대체되었으며, 젊은이들은 국가의 완전한 지배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 종교 권위와 교회를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미사와 종교적 관습이 방해받았고, 대신 나치 집회가 조직되어 지도자와 국가에 대한 절대 복종의 가치를 홍보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도 정권에 복종해야 했으며, 독립적인 사고 능력 없이 국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히틀러 청소년단에 가입하라는 압력은 학문, 노동, 사회, 영적 모든 수준에서 작용하는 전체주의적 힘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수능을 강요하거나 고립, 억압, 폭력의 미래에 직면하는 간갑의 그물에 갇히게 되었다. 전쟁 문화, 나치즘이 광신적 사고를 형성한 방식. 나치의 세뇌는 정치 연설이나 교실 교육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독일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나치 정권은 문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음악, 영화, 문학을 활용했다. 이러한 예술 형태는 선전 도구로 변형되어 폭력, 희생, 그리고 총통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모든 노래, 영화책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쟁은 의무이며 충성심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며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연계로운 운명이라는 것이었다. 노래는 가장 직접적인 세뇌 수단 중 하나였다. 단순한 애국가가 아니라 규율을 주입하고 적에 대한 증오와 희생에 대한 각오를 심어주기 위한 도구였다. 데읒짓한 뒤에 모르숑크노흔 썩은 뼈가 떨린다. 와 같은 찬가는 히틀러 유겐트와 당의 행진에서 필수적으로 불렸다. 이 노래의 가사는
저항과 공격을 강조하며 나치즘이야말로 독일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길이며 국가의 적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음악은 정치 행사에서만 연주된 것이 아니라 학교, 훈련소, 청소년 모임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노래들은 집단 정체성과 결속력을 강화하며 개인적인 사고를 억제하고 전체주의적 가치관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나치 독일에서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 통제의 도구가 되었다. 또한 나치 정권은 재즈, 스윙과 같은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음악을 퇴폐적이라 규정하며 검열을 시행했다. 대신 독일 민속음악, 군가, 그리고 나치 이념에 부합하는 작곡가들의 곡이 장려되었다. 음악 문화는 제3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영화 또한 세뇌 전략의 핵심 도구였다. 나치 독일은 영상이 갖는 강력한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나치의 대의를 미화하고 메시지를 확산시키려 했다.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영화 제작을 철저히 통제하며 상영되는 모든 영화가 나치당의 가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 유겐트 캑스 1933년이다. 이 영화는 공산주의자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년이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결국 그는 이전의 동료들에게 살해되지만 그 죽음은 영웅적 희생으로 묘사된다. 영화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나치즘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며 그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은 의지의 승리 1935년이다. 레니 리펜슈탈이 감독한 이 다큐멘터리는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당 대회를 기록한 작품이다. 하지만 단순한 기록 영화가 아니었다. 혁신적인 카메라 앵글과 구도를 활용하여 나치당을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조직으로 묘사했고 시청자들에게 충성심을 불어넣는 효과를 노렸다. 화면에 비친 완벽한 군중의 질서, 행진하는 군대, 히틀러의 연설, 이 모든 요소가 나치즘이 절대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영화는 단순히 전쟁과 희생을 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나치는 영화를 통해 적을 비인간화하는 도구로도 활용했다. 예를 들어 영원한 유대인 1940년은 유대인에 대한 혐오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유대인을 독일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 나치는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고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조장했다. 세뇌는 거리나 영화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청소년들이 읽는 책에서도 철저히 이루어졌다. 문학은 철저히 검열되었으며 모든 텍스트가 나치 정권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교과서는 나치의 역사관에 맞춰 개정되었으며 독일 역사는 끊임없는 배신과 퇴폐와의 싸움으로 묘사되었다. 독일의 실패는 공산주의자와 유대인의 음모 때문이라고 설명되었고 독일 민족은 우월한 인종으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가르쳤다. 어린이용 동화책조차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쿄온 독버섯 1938년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어린 시절부터 반유대주의를 주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이들은 특정 민족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작가들의 저서는 금서로 지정되었으며 나치당이 주도하는 공개적인 화형식에서 불태워졌다. 예를 들어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곧 서부 전선 이상 없음리아는 전쟁을 영웅적 서사가 아닌 끔찍한 경험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반면 전쟁과 희생을 찬양하는 작품만이 허용되었다. 음악, 영화, 문학을 결합한 나치의 선전 전략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거품을 형성했다. 이 거품 속에서 자란 청년들은 나치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유년기부터 그들은 영상, 음악, 문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했다. 폭력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주입되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세대를 세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나치는 문화적 선택지를 제한하고
이를 선전으로 대체함으로써 나치 이념이 유일한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다. 세뇌와 훈련,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양성하기. 히틀러 유겐트의 핵심에는 명확하고 단호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젊은 독일인들을 제국을 위해,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도 제국을 위해 봉사하도록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전 교육은 이념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이고 감정적으로도 이루어졌으며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 변혁 과정에서 아돌프 히틀러의 책 나의 투쟁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매주 젊은이들은 책의 구절과 다른 당 문서들을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중심 사상은 제3제국의 생존과 아리아 인종의 지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었으며 개인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가에 대한 광신적인 헌신은 단순한 정치적 명령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였으며 그들은 이를 벗어날 수 없었고 벗어난다면 자신의 나라와 나치의 대의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세뇌는 히틀러의 사상과 연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을 전쟁에 대비시키기 위해 신체 훈련이 도입되었습니다. 나치당은 신체와 정신 모두가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히틀러 청소년단 내의 스포츠 활동은 단순히 아이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는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사훈련이었다. 그들은 신체 활동이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배웠다. 전투 준비, 달리기, 수영, 역도 모두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군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강하고 회복력 있는 몸을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성과에 대한 강조는 체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경멸과 함께했습니다. 이 활동에 능숙하지 않은 젊은이는 약하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조롱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히틀러 청소년단의 지도자들은 완벽한 엘리트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연민이나 자기 이해의 함양에 대한 인내심이 없었고 오직 적자 생존에만 집중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신속히 지목되어 정권의 엄격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학문 교육은 신체 및 군사훈련에 가려져 부차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학, 문학, 역사 수업은 부차적인 활동이 되었고 오직 청소년들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 즉 지도자와 나치의 대의를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청소년의 군사화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과정으로 1930년대 후반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 침공 계획을 완성해 가면서 젊은 독일인들은 이미 전쟁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다루고 사격을 연습하고 전투 전략을 따르고 마치 베테랑 군인인 것처럼 돌격 동작을 수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훈련은 젊은이들이 효율적인 전투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의 광신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군사훈련은 질서 있는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여 명령을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까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심이나 저항의 기미는 신속히 억압되었으며 제국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러한 강도 높은 세뇌와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나치의 대의와 합쳐졌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아리안 독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열렬한 광신도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은 그들을 정신과 육체의 병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졸개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생명은 완전히 제3제국의 생존에 헌신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교육받은 청년에서 참호 속의 병사로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은 수백만 명의 운명을 빠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히틀러 청소년 단원들에게 전쟁은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강요받아온 이데올로기의 궁극적인 시험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수년 동안 받아온 군사화와 세뇌는 이제 전장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선에 배치되기 전에 그들의 초기 참여는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 나치 정권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 노력의 규모를 반영하는 물류 작업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히틀러 청소년단의 청소년들은 더 평범하지만 여전히 필수적인 방식으로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철도에서 군수품, 탄약, 그리고 군대에 필요한 장비를 운송하는 일을 했다. 그들은 또한 우편 서비스 관리와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폭격이 격화되고 독일 도시들이 잇따라 파괴되면서 젊은 노동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때부터 18세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조국 방어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즉흥적인 군사훈련이 실시되어 그들에게 항공 방어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영국의 지속적인 공습으로부터 독일 도시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실제 군사 경험이 없었지만 그들은 공중 방어 장비 사용법을 교육받고 도시를 폭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 지점에 배치되었습니다. 조국을 방어하는 것이 새로운 신조가 되었고 청년들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전쟁에 내던져져 하늘에서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최전선에 있지는 않았지만 위험은 임박해 있었다. 도시에서의 전투는 치열했고 이 젊은이들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습 중에 사망했으며 그러한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에 맞설 경험과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은 제국의 사기를 높이고 대독일 영토를 죽기까지 방어하려는 젊은 아리아인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히틀러 청소년단의 젊은이들은 유럽 전역에 퍼진 총력전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갈등 참여는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단순한 물자 지원과 후방 방어에서 시작하여 많은 이들이 결국 정규 군인이 되어 실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력전은 독일의 정규군만을 소모시킨 것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증오와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훈련된 독일 청년들까지 끌어들여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나치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었다. 한때 제3제국의 영광을 위해 훈련받은 이상주의자였던 각 젊은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전쟁 기계의 일원이 되어 승리를 위해 그들의 인간성을 주저없이 빼앗는 적과 맞서게 되었다. 극적인 변화, 최전선에 있는 청년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은 제3제국에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빠르고 결정적인 전투로 계획되었던 전쟁이 길어지고 있었고 독일군은 전선에서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었다. 전쟁이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더 중요한 소련 영토로 확장되면서 독일 군대는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독일군의 사상자는 특히 동부 전선에서 증가했으며 그곳에서 히틀러의 군대는 붉은 군대의 손에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사한 병사들을 대체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고 바로 이때 나치 정권은 청소년 단체에 눈을 돌렸다. 상황이 점점 더 절박해지자 SS의 수장인 하인리히 힘러는 히틀러 청소년단의 구성원들을 전통적인 전투 부대의 대체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세뇌된 청소년들의 맹렬함과 이념적 광신은 군사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노력에 활용될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나치 이데올로기의 지배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미 전통적인 군대에게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졌다. 1943년에 아돌프 히틀러는 거의 전적으로 히틀러 청소년 단원으로 구성된 전투부대의 창설을 승인했습니다. 아이디어는 17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신체적 및 군사훈련을 강화한 후 잔혹성과 폭력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은 제국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자비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에게 연합군과 소련에 대한 본능적인 증오를 주입했습니다. 1944년 제12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가 서부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창설되었고 6월 6일 디데이의 연합군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노르망디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서 약 2만 명의 히틀러 청소년단 젊은이들이 프랑스 해안 방어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광신적인 세뇌를 반영하는 맹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군사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는 28대의 적 전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강도 높은 훈련과 잔혹하게 길들여진 방식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경험 부족과 젊음만으로는 잘 훈련되고 장비된 연합군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젊은 병사들 중 3,000명이 노르망디 방어전에서 사망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을 집어삼킨 전쟁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높은 사기는 빠르게 무너졌다. 동료들이 적의 포화에 쓰러지면서 독일의 무적 신화는 무너졌고 전쟁의 가혹한 현실이 그들에게 강요되었다. 해가 갈수록 독일 청소년들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1944년 하반기부터 나치들은 모든 전선에서 후퇴를 겪기 시작했다. 연합군의 프랑스 침공과 동부에서의 소련 징역은 독일군을 절박한 방어 태세로 몰아넣었다. 전투원 부족이 심화되자 나치 지도자들은 극단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전선에서 싸울 더 어린 아이들까지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4세에 불과한 아이들이 전선으로 보내졌고 종종 너무 큰 군복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병사들은 훈련이나 준비 없이 직접 전투에 투입되어 경험이 풍부한 붉은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더욱이 10세나 12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조차도 전령이나 탄약 운반과 같은 물자 지원 임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 많은 이들은 전쟁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지만 완전히 압도하는 잔혹한 현실과 맞서야 했습니다. 야만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 전쟁 범죄의 참여와 그 결과 나치 선전은 히틀러 청소년단의 구성원들을 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애국적인 영웅으로 묘사했지만 전장에서의 현실은 훨씬 더 어두웠다. 많은 이 젊은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끔찍한 잔악 행위의 책임이 있는 두려운 조직인 SS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이니히 히물러와 같은 인물들의 지도 아래 SS는 군사적 역할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박해와 멸종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히틀러 청소년단의 젊은 회원들은 유대인 인구의 제거, 슬라브 민족의 전멸, 전쟁 포로의 대량 학살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끔찍한 행동들은 나치 홀로코스트의 일환이었으며 아리안 인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공포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독일 군대가 점점 더 참혹한 패배를 겪자 경험이 풍부한 군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나치 정권은 이 청소년들을 더욱 비인간적인 임무에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전투작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에 대한 잔악 행위를 자행하는 학살 부대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SS에 대해 느낀 강한 증오는 이 부대원들의 체포로 이어졌고 많은 경우 그들은 복수의 일환으로 재판 없이 처형당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의 구성원들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일부는 젊음 때문에 사면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나이 많은 동료들과 같은 운명을 공유했습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 1945년이 다가오면서 제3제국은 완전한 붕괴 직전에 있었다. 독일군은 끔찍한 패배를 겪었고 더 이상 최정예 병사들에게 전투를 계속 의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절박함 속에서 나치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가장 어린 구성원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결코 이렇게 파괴적인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부에서의 연합군의 징역과 동부에서의 소련의 방역은 독일을 절박한 방어 위치로 몰아넣었다. 점령군 연합군이 독일 도시들에 접근함에 따라 14세의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성들이 무장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국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청소년들 중 일부는 전선으로 보내졌고 불충분한 장비와 필요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장되었습니다. 종종 이 아이들은 자살 임무에서 포탄처럼 사용되었으며
강력한 연합군 탱크와 전문 군대에 맞서 그들의 광신과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주어진 무기를 다룰 신체적 힘이 부족했고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전투에서 죽거나 죽이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전선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나치 전략은 그들을 새로운 역할로 바꾸어 놓았다. 게릴라의 역할. 베르볼프로 알려진 그룹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적의 후방에서 사보타주와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파르티잔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부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히틀러 청소년단에서 온 젊은 신병들이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아직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작은 게릴라 단체들은 훈련을 거의 받지 못했고 그들이 시도한 저항 유형에 맞는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베어울프가 적의 징역을 지연시키기 위해 파괴 공작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으며 특히 서부에서는 미국 군대가 이 저항 세포들을 신속하게 해체했습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작전 중 처형되지 않은 사람들은 스파이로 기소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16세와 17세의 두 10대인 흰 패트리와 이셉 쇼너가 미국 군인들을 염탐하다가 붙잡힌 사건이었다. 그들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즉결 재판 후 무자비하게 처형되었으며 연령은 연합군에 의해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국의 붕괴와 광신에 물든 세대, 1945년 제3제국의 패배는 단순히 전체주의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형성했던 이데올로기의 붕괴를 뜻했다. 나치의 선전 아래 성장하고 그들의 가치관에 세뇌된 젊은이들은 폐허가 된 독일에서 갈 길을 잃었다. 그들을 이끌던 체제가 사라지자 많은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고 과거와 거리를 두려는 사회에 의해 배척당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국가사회주의 국가에 봉사하도록 교육받았다.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조직을 통해 절대적인 총통 충성, 조기 군사화, 그리고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주입받았다. 많은 이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목적 그 자체였다. 그러나 베를린이 함락되고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그 목적도 정권과 함께 무너졌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은 연합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승전국들이 추진한 비나치화 디나시피케이션 정책은 나치 체제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고 국민을 재교육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나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젊은이들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이기도 했다. 나치 체제의 일부였다는 낙인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사회에 재통합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서방 연합국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나치 정권의 범죄를 교육하고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항상 효과적인 것도 아니었다. 리처드 베셀 2. 독일 1445년 전쟁에서 평화로베에서 지적했듯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민주사회로의 이행은 즉각적이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10년 이상 주입된 사상을 단번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통제한 동독에서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교육을 통한 변화보다는 억압과 숙청 정책이 강하게 시행되었다. 나치 엘리트 출신의 인물들 중 일부는 새로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사회에 재편입될 기회를 얻었다. 일부 과거 나치 청년들은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적응하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충성을 맹세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기도 했다. 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병사들과 나치즘을 지지했던 이들에게 전후 찬호 시기는 깊은 개인적 위기의 시기였다. 특히 전쟁 말기에 징집된 많은 젊은이들은 겨우 16에서 17세의 나이에 전장으로 보내졌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조국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독일 사회는 미래로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하거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부는 침묵 속에 자신을 숨겼고
또 다른 일부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더불어 완전한 승리를 약속했던 체제에 배신당했다는 감정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혼란을 안겼다. 일부는 과거와의 연결을 끊고 익명 속에서 삶을 재건하려 했고, 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은밀하게 유지하며 이데올로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화해의 과정은 길고 복잡했다. 전후 세대는 부모와 조부모의 역사를 의문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학생운동이 부상하면서 독일 사회는 과거와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나치 시대의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이 점차 커지면서 히틀러 시대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이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잃었는지를 마주해야 했다. 광신의 종말은 1945년의 군사적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였다. 전후 독일은 단순히 국가의 물리적 재건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한 세대의 도덕적 재건 또한 수행해야 했다. 이 젊은이들의 사례는 전쟁이 마지막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싸운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히틀러 청소년단의 역사는 나치 세뇌가 이미 패배한 전쟁에서 수천 명의 젊은 독일인들을 죽음으로 이끈 끔찍한 상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들, 베를린이 포위된 상황에서 히틀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조차 무기를 들고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SS와 함께 싸우도록 강요된 이들 젊은이들 중 많은 이들이 겨우 10대에 불과한 나이로 전투에서 쓰러졌고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 병사들의 희생은 제국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었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광신의 결과였다. 이 희생된 청소년들은 나치 정권에 의해 조종당하고 무의미한 갈등에 끌려간 잃어버린 세대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히틀러 청소년단의 이야기는 전쟁의 참상과 이념적 조작의 대가를 상기시켜 줍니다.